평가를 받아야 돼요. 일을 안 한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가 지표를 좀 나름 지기에 대한 지표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형대로 평가를 하는 방안을 모셔야 될 건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해주셔야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시설로 운영되고 있지만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만날 받으면 F, 그야말로 F는 참 머리 아픈 그런 상태입니다. 좀 먼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게 아마 이제 저희들도 미처 거기까지는 이제 고민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정은 이제 지표 전체에 대한 그 기본 방향 설정 부분은 복지부하고 좀 상의를 해서 지경 부분에 대한 어떤 별도의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이제 그 검토를 통해서 위원회가 이제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뭐 이 지표가 결정되는 지표라기보다는 이제 의견을 또 수렴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이 그 앞에 지금 한 분 계십니다. 저기 한 분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고요. 페이지가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A4 영역 영양사의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양사의 집단급식소를 등록을 하고 전일제 영양사를 채용했다는 건데 이 전일제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집단급식소를 지금 영양사를 파트타임으로 채용을 해서 집단급식소에 등록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파트타임이라 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나 3시까지 이렇게 영양사를 고용해서 집단급식소를 신고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일제라고 하는 일반 정규직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트타임의 경우는 그게 50인 이하냐 이내냐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아마 그 등록여부 예, 부연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맞고요. 그 파트타임이라 하면 뭐 1시간도 파트타임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는 않습니다만은 그 외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류상으로 영양사가 예컨대 식단표를 짜거나 급식 관련된 개입되어 있는 부분만 확인되면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집단급식소를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 기준 안에 영양사가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제가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사실은 이 지표를 만들어 놓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50인 이상인 경우라 할지라도 집단급식소 등록할 때에 영양사가 필수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판례가 또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예컨대 서울역 같은 데서 하는 의료급식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영양사가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의료급식소도 그 필수 요소에 포함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50인 이상이건 이하건 지금은 영양사가 필수로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번 평가에서는 이것이 다 해당될 것으로 보아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 협회가 이제 건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현재 지금 이 A4 지표가 10개의 지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개를 다 충족하면 4점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9개로 줄이는 것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사 그 7번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만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기준을 완화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영양사가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그 직영 관련해서 직영복지관이 그 평가 지표를 달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뭐 하여튼 이런 이 협회 차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첨언을 안 할 수 없는데요. 그 매년마다 직영복지관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그 민간 사회복지관 입장에서도 그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논의할 일이긴 한데요. 복지부도 같은 논의를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전제는 뭐냐면 종합사회복지관 간판을 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기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사회복지관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관이 아니면서 사회복지관에 간판을 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또 이 안에 포함돼야 하는, 이것은 뭔가 이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인식하고 있고요. 또 저희 협회하고도 그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아까 신청하신 분.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그래서 전일제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항상 평가를 보다 보면은 시비거리 말 하나 때문에 시비거리가 있는데 이 지표에서 설명 나온 부분에 전일제라고 명기된 게 삭제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삭제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영양사를 전일제로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관의 경상 운영비로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원을 일부 하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것이고요. 타 시국의 시도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놔야 이걸 근거로 해서 지방정부 측에다가 영양사 관련된 것이 평가지표에 의무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시오라고 하는 정책 건의가 가능한 하나의 지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넣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지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영양사와 일정 부분 전인이건 파타임이건 아니면 자문이건 간에 하다못해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와도 연계가 되어 있으면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사회복지관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볼 일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뒤에 뒤에 영역인데요. 그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이어서 잠깐만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료관리 쪽하고 예, D요, B요. D 프로그램. 네. 네. 거기 보시면은 73페이지에 보면 사례관리 전담팀 2명 이상을 구성해야 된다고 네. 요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88페이지에 보면 1번에 지역 조직과 사업 전담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여기 이 규정대로 전담팀들이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이 정도로 구비가 돼 있으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한 복지관에 사회복지사가 최소 15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를 그 복지관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로 따로따로 이렇게 다른 인원으로 팀을 구성해야 될 거로 적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복지관 유형에 따라서 좀 더 차등을 두실 건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영된 내용은 10명 이내 이상 이렇게 예. 그러니까 물론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하고 지금 아까 뭐 영양사도 나왔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노무기사 3명 빼면 10명이거든요. 정규 직원이. 영양사, 조리사, 노무기사 3명 빼면 7명 남습니다. 반장 하나에 서무 보는 사람 하나 그럼 5명 남거든요. 그런 경우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인원이 얼마 안 되는 10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안 되는 기관들은 별도의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여력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건의를 드립니다.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예, 이 현장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이 의견이 가장 많았던 의견 중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 3개 기능 전환이 됐다고 해서 3개 팀으로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편제가 가능하냐, 인력이 기본적으로 일정 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이 원장님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은 더 오히려 열악한 데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 만들면서 나왔던 의견들은 뭐였냐면, 가능하면 3대 기능이 정착되어야 하고, 정착의 말의 의미 안에는 사례관리나 저주화 기능 같은 경우가 특히 더 종합사회복지관이 강조해야 할 사회 영역이고, 타시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나마 이제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소위 팀장급은 겸직을 가능하게 하자. 예컨대 한 분이 지역사회 조직팀 팀장이기도 하고 또 사례관리팀 팀장이기도 하고 서비스 제공 팀장일 수도 있는 거죠. 한 명이. 그건 인정해보자.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도의 유연성을 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면 그러면 사례관리 체계나 조직과 체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팀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전문성을 보고 무슨 이 사업 체계를 볼 수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 전국의 복지관의 또 평균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에 1.8명인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10명 이상은 좀 되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의견을 받아서 다음 국가위원회 때 토론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질문 없으신가요? 다음 질문. 여기. 부산계급복장에서 온 정수호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집단급식소 영양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15위생법이 개정되었고요. 5월 13일자 시행이 예정된 부분들이 1회 급식 인원 100명 미만인 경우 영양사가 없어도 된다고 개정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개정된 아니라서 아마 저 기준들도 법 기준에 따라서 조금은 조정이 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A 영역에서 없으시면 다음 영역으로 마지막에 한 분 계십니다. 네, A3에 보면 안전관리 부분에서요. 시설 안전관리 담당자가 시설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평가 기간 동안 1회 이상 수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정되는 교육이 어떤 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예를 명시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인이 교육을 받는 것들을 보면 시설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전문적인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받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지, 또 시설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좀 있으시다 보니 이런 교육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안전관리를 A3의 7번. 네, 2, 3의 7. 아니, 일반적으로 다 취득을 하고 계신 경우 이 안전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필요한 자격증과 상관없더라도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 기사를 갖고 있는 분이 전기 교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과 관련해서는 방화관리자 자격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 자격증도 있고 이제 거의 다 가지고 계신 경우에, 그다음에 남은 건 전기밖에 없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비용도 4,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분을 받아야 되는지.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걸 논의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한번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에 뭔가 새로운 정확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 이 A 영역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A3 보면 안전관리 영역에서 3번에 그 전기 안전 검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관련 법규를 보니까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게 다른 것들하고도 아까 식품위생법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요. 이제 관련 법규라고 하는 것은 최소 기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라는 건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뭐 나은 기준을 우리가 적용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전기 상황에 따라서는 뭐 1년마다 점검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뭐 글쎄요, 그게 비용이 들고 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안전이라는 건 철저하게 하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 기준이라는 건 최저로 기준이고요. 그보다는 조금 나은 걸 평가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좀 반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법대로만 우리가 하면 그냥 그거는 그러면 평가를 할 필요 없죠. 지도 점검 받으면 되죠. 그런 경우라면 아마 다른 것들도 법 기준으로만 따지자고 하면 뭐 여기서 평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도 점검 사항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아마 없으실 수도 있고 또 나중에라도 좀 이메일이나 뭐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B 영역으로 네. 네, 다시 아까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A3, A3의 7번 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의 교육 이수 여부와 내용 확인인데요. 그 대개 보면 영부임대 아파트 안에 있는 복지관이 아마 120개 전국에 그렇고 있는데 복지관하고 같이 관리소가 있습니다. 관리소 안에 방화관리 담당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안 되고요. 그 시설의 관리 주체인 그 주공아파트 안에 그 방화관리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시설 안전관리 교육, 방화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받는다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렇다면 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과연 평가 지표로서의 적절한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건 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특이한 사안이니까 복지관에서 채용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거라서 별도로 아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질문이 없으시다면 B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쪽에) 식품위생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2번 항목에 조리에 참여하는 식당 자원봉사자는 연일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게 모든 봉사자들한테 보건소에서 꼭 이걸 이렇게 검사를 받고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2번 항목에 식당 자원봉사자는 연일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봉사자에게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조리에 참여하는 게 가능하면 됩니다. 조리에 참여하는. 그걸 실제는 현실적으로 조리에 참여하는지 단순히 설거지만 하는지 청소만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조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굳이 말하면 조리원으로 채우면 단 한 명인 거죠. 그것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네, 저희들이 상당히 시간이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고요. 네, 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가 제외 사업 조건 A, B, C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지자체 이동 목욕, 무한 돌봄 사업 등의 사업비는 경상보조금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이동 목욕 사업이 저희 기관의 경우에는 A, B, C에 다 해당되진 않아요. 그런데 평가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가에는 사업에는 포함되지만 그 보조금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보조금에는 포함이 안 돼야 그 해당 기관이 훨씬 유리한 거죠.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하시죠. 이 영역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인적 자원관리 C 영역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33페이지입니다. 경상보조금 결산액 대비 후원금 비율인데요. 이게 이제 전체 공동 지표로 되어 있는데 장애복지관 평가지표상에는 보면은 보조금 대비 법인 전입금을 5% 이상 하고 있으면 우수한 시설을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법인에 대한 책임성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표를 유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실은 이 앞부분에 정호성 교수님도 아까 설명을 그 부분 안 하시긴 했는데요. 이번 평가는 이제 정상 지표는 절대평가 지표가 따로 있고 상대평가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절대평가 지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오늘 설명회 때에 그 절대평가의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장애복지관처럼 5%든지 10%든지 예컨대 10% 이상이면 만점이고 10%부터 뭐 8%까지는 뭐 3점이고 예컨대 그걸 제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값을 이번에는 아마 복지부가 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아니 그 제시를 안 한다는 의미보다는 오늘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몇 프로가 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고요. 그 시설평가단에 제가 듣기로는 저희 협회가 또 건의하고 한 걸로는 그걸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기관들이 우리 기관이 어느 수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걸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복지부가 그거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죠. 예, 아직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최종 지표가 나올 때에는 그 비율이 공개가 될 겁니다. 법인전입금 몇 프로는 몇 점, 몇 프로는 몇 점 이렇게. 예. 네, B5번입니다. 운영위원회 그 구성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2012년 8월인가?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바뀌어서요. 근데 저희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뀐 법률에 따르면 각 호의 분야별 위원을 2인을 초과할 수 없게 바뀌었는데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이 위원들은 2인을 초과한 항목이 있습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법정 기준을 각 분야별 위원 분모가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이 항목에서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법이 중간에 바뀐 것들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이 바뀌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면요, 그 발효 시점을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법에. 발효 시점이 만약에 2012년 8월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그 해촉할 건 해촉하고 재임명을 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인정된다고. 근데 제가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있다면 여기 명시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임명돼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 계획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단 법인의 미션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법인의 미션과 기관의 미션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종교법인이 지금 너무 많고 예를 들어 종교법인이 갖고 있는 그 미션과 그 기관의 미션은 굉장히 다른 건데 이거를 그것도 인정한다고 보면 오히려 좀 전문가를 좀 후퇴하는 게 아닌가 의상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는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의 그 재위탁 예를 들어 그 계획서를 낸 거에도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미션 비전 관련해서 법인의 미션과 비전 인정 여부의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부 법인들은 그 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인에서 일방적으로 혹은 또 법인과의 상의를 통해서 그 미션과 비전이 제시되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두 가지 다 인정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발전 계획이 위탁 처리에 들어가 있는 계획을 인정하냐면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그 위탁 서류를 그대로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뭐 조합해서 문건을 좀 정리해 놓으면 당연히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질문.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시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추가적으로 기회가 되면 따로 또 연락을 주시고요. 시 영역 질문 있으신가요? 네, 44페이지에 있는 C1에 대한 질문이고요. 여기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시간 선택제 직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14년 1월 동안 현재 기존 직원이 시간 선택제로 전환했다는 문구가 있는데 기존 직원이라 하면 꼭 정규 직원만 해당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규 직원 수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채용한 수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2014년 이전에 채용한 직원은 또 해당이 안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다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넓게 인정하는 방법으로 정했습니다. 그 대신 아마 이제 제한이 기존 직원을 사임시키고 해당 직원을 대신하여 채용한 경우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위험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하고요. 그 외의 것은 가능하면 다 인정해 주는 걸로. 지금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시간 선택제를 권장하는 추세여서 이거를 이제 뭐 반영을 꼭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이걸 넣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시 영역에 질문 저 끝에 두 분 계시네요. 한 기관을 맡고 있는 시설장님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평가 내용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그리고 경력 15년 그리고 동일 분야 경력 10년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기관장님들도 최고 관리자로서의 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연간 몇 회 이상의 교육을 받았던지 아니면 어떤 해외 연수나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권사님들 하면 또 부사님도 해야 되고 말씀하시는 기관이 어디신가요? 충분히 말씀 이해되겠는데요. 여기는 지금 아주 기본적인 요건들만 가지고 좀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교육 관련돼서는
보수교육이라든지 뒤쪽에 보면 또 직원교육하는 데 따로 있습니다. 그때 카운트를 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 상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서 동의하는데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이쪽에 한번. 네. 수선명화국장의 김상은입니다. 딴 게 아니라 직원 충분성에서 자부담 100% 직원 수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직원 확보 노력이라고 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들어가는 모든 분모에서 자부담 100% 직원은 다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라던가 아니면 교육시간 그런 것들이 다 빠지게 되는데 그럼 자부담 100%로 해서 채용하는 직원들은 비전문가를 채용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왜 다 빠졌는지, 왜 뺐는지, 일부러 뺐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직원 확보 노력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 어떤 항목별로 그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때는 조금 그 기관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전문성을 뭐 낮추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관련해서 그 협회에서 또 의견 모은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법인 직원을 굳이 카운트를 해야 하느냐, 이걸 빼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법인의 순수한 예산으로 직원을 채용한 경우가 절대수인 경우는 법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구체적으로 후원사업 같은 경우가 되겠죠. 법인 사업을 수행하려고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을 직원에 카운트 해주는 걸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실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 예산으로 인력을 채용한 경우가 있었고요. 두 가지가 좀 찬반 논란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냉정하게 판단하고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협회에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두 분 계십니다. 앞에 두 분 계십니다. 부천시 구강복지관에서 왔습니다. C2에 보시면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이 있는데요. 월 평균 확보 직원 수에서는 자부담 직원이 제외되고 자격증 직원 수에서는 자부담 직원이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그러면 100%가 넘어갈 텐데요. 그게 맞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예외 직원인 경우에 기능직 직원 가로하고 환경미화원, 시사원이 예외 직원으로 계속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관리 직원은 포함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관리 직원이라면 어떤 직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리 기사. 네. 관리 기사는 자격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거는 포함되고요. 자격증 직원에서 자부담 직원이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네. 자부담 직원이라는 말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업의 분모에서는 빠지거든요. 네. 기관에 더 유리한 겁니다. 그렇죠? 빠지는 것을. 둘 다 빼는 거예요. 글자에서 빼고. 그러니까 기관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거. 넣는 것이 맞는 거죠. 자부담 직원은 분자에서는 넣고 분모에 빠지고 분자에는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유리하게. 자, 아까 이쪽에 또 질문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성원종합사회복지관 김영화입니다. 저 먼저 C1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C1은 직원 수에 인정하는 그 기준의 범위에 지금 뭐 시간 풀타임하고 그 보험 부분은 책정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는 그러면 자부담 직원이건 계약직 직원이건 그 급여의 기준을 보건복지부 그 인건비 보수 기준이나 각 자치구에 있는 보수 지급 기준을 충족시키는 직원에 대한
에서만 인정한다라는 그런 자격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CO의 전체 그 직원 외부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 그 이전하고 기준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내부 교육일 때 외부 강사를 출빙해서 받은 교육들에 대해서는 외부 교육으로 인정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대해서는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외를 시키려고 하시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직원 역량 강화나 그 각 기관들의 그런 부분들의 노력이나 예산에 대한 노력들이 혹시나 이 지표 때문에 좀 퇴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 그 우려가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직원 확보 쪽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인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전혀 이제 조건이 아주 낮은 그런 단시간 근로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약직 뭐 이렇게 이제 풀타임 그러든 아니면 자부담이든 뭐든 하는 경우라도 계약직과 풀타임 이 경우는 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뭐 그렇게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까지 이제 인정하기는 어려운 거는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보수 지금 아니요. 아는 지금 여기 지금 풀타임 직원이 급여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관계없이 다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 얘기죠. 네. 인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급여의 양 때문에 이 사람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닙니다. 근무의 환경이 아니라 근무의 계약 시간이 풀타임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급여가 다 다른데 기준을 여기서 명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지금 전국 각지 상황이 다르고 열악한 또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인력을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이게 장기적인 그 복지 간의 그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평가 그 기준을 제시한다면 적어도 어떤 수준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로 채용될 수 있도록 공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원 수를 카운트할 때 그래서 그 서울시 보수 기준표에 준하는 임금을 반드시 줘야지만 카운트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 그 아마 이제 그게 항목이 좀 뒤섞여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직원 확보율이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나중에 이제 그 보수 기준을 잘 적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하고 아마 그거는 또 다른 쪽에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쪽에서는 아무튼 충분성 쪽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나중에 보수 기준을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처우 부분 이 부분은 또 다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냥 100만 원의 계약직 풀타임 100만 원으로 자부담을 많이 하면은 직원 수는 많이 확보했고 그래서 많은 직원을 채용했지만 직원의 전문성 증진 이런 부분에서 또 시간은 또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부모는 또 빠지거든요. 그럼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자부담으로 소수의 금액을 받는 사회복지사 채용이 평가에는 유리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 방향성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뭐 일정 부분 동의가 되고요. 그 감안해서 지표를 논의할 때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 얘기는 그러면 지방정부 혹은 또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람을 인정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자부담 직원 가운데 일정 예컨대 상해금은 안 준다든지 뭐 일정 부분 급여 페널티를 주고 뽑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전체를 다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예컨대 규정급여당 80% 이상을 지급한다면 인정한다든지 그런 약간 유연성은 필요하겠죠. 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예. 외부교육 문제는요. 그 핵심이 그겁니다. 이거를 교육 강사가 누구냐 가지고 지금 지난번 집회 때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주체자가 외부교육 주체자냐, 우리 기관 주체냐. 그거에 따라서 내부교육, 외부교육 구분하는 기준을 나눴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강사가 외부 사람이냐, 내부 사람이냐를 가지고 기준을 나눴는데 기준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적용 시점 2012년 1월부터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그 전에는 외부 강사에 의한 것도 외부 교육의 시간으로 인정해준다라는 지표를 갖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사업 운영을 했는데 적용 시점 2012년 1월부터이기 때문에 저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
정기과의 적용 시점은 2014년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의 교육 실적들이 완전히 다 이제 무시되기 때문에요. 굳이 하려고 그러면 이원 안 해야 되겠죠. 12년, 13년도는 전 지표에 근거하여 하고 14년도에는 지금과 하고 뭐 그거는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좀 섬세한 그 지표를 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네, C5번이에요. 52페이지 보시면 고용보험 환급 교육에서 1인당 연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교육비가 많이 비싸져서 그런데 반해서 고용보험 환급 교육 중에서 사회복지 전문 교육, 그러니까 환급 교육을 하면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서 복지관 쪽에서 많이 권장하는 편인데 왜 이 교육은 10시간까지밖에 인정을 안 하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C7번 지난번 평가에서는 관장님의 경력을 카운트를 할 때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서부터 경력 기간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 평가에서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 여기에 기준도 그냥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급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도 카운트를 해서 1급 자격증 취득한 시기부터 카운트를 해서 10년 혹은 15년의 경력을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C7번부터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 평가 때가 2009년도가 아니었고요. 2012년도였습니다. 기준점이. 그리고 이거는 자격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관장님으로서의 경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건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고용보험 환급교육은 지금 10시간인데 10시간 더 이상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인정하는 거고. 그걸 하려면 이게 전체 공동지표이기 때문에 총괄위원회에 통과돼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표 자체가 저희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과 같이 묶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네. 저희 C3번이고요. 47페이지인데요. 동일 법인 또는 복지관 내 별도 시설의 근무자로 근무하다가 사직 처리 후 복지관의 인사 이동 등 미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 내에 순환 보직으로 인사 명령을 받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그런 직원들은 사직을 하지 않고 계속 복지관으로 인사 이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경우죠? 그런 경우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지역자원센터로 발령났다가 복지관으로 다시 올 경우 예를 들자면 지역자원센터는 사임을 하고 퇴직 처리를 하고 복지관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요. 타 지역으로 갈 경우에 타 지역으로 대구에서 서울로 갈 경우에 복지관의 직원들이 인사 이동만 될 경우에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또 별도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직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 승계를 해서 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무슨 의미냐면 이 복지관에 얼마큼 근무해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나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경우는 별도의 시설이 아니죠. 아니요. 그렇게 어린이재단에 있는 복지관이 전국에 18개가 되잖아요. 제주에 있는 복지관에서 서울에 복지를 발령을 놨다. 이 경우에 여기에 포함되냐 안 되냐 그런 의미인 거죠. 같은 법인은 사직한 게 아니니까. 근속률에 포함을 안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은. 빨리 정확히. 이직을 하고. 포함을 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는 사직 처리하는 거잖아요. 사직 처리가 아니고 그냥 인사 이동으로. 아니 복지관에서는 사직 처리하고 관장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아니 같은 법인에서 A복지관에서 B복지관 간다 그래서 A복지관에 사직 처리하지 않고 갈 수가 없잖아요. 사직 처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사직 처리를 안 하고 관장이 바뀔 수가 없잖아요.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인사 발령을 해가지고 복지관에서 복지관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예, 그럼요. 예. 근데 그게 전 복지관에서 사직 처리를 안 했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법인이 클 경우에 그 직원들의 그 어떤 성장을 위해서 한 기관에 오랫동안 머무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인사 발령이라는 제도를 최소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형 복지관에서 복지관으로 할 때 그런 경우를 하는데 물론 전 기관에서 사직은 하죠. 근데 사직은 하더라도 같은 동일 기관의 그 업무를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근속 연수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 지표의 개념은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복지관에 일하는 종사자가 얼만큼 안정되게 지역사회복지를 하고 있느냐를 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토론할 때 그런 의미였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인정하게 되면 엄청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법인이 이동하는 경우가 메이저 법인은 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데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다 그 안에서 이동을 하죠. 그걸 인정을 해버리면 이 원래 근속률을 보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사발령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정원 같은 경우에. 그런 지향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다음 질문 있으시면 예. 예, 저는 부천에 있는 국장에서 왔는데요. 그 C1에 그 시설의 시간 선택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라는 지표가 아까 보건복지부 관장사항이라고 하시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시간제 선택제 근로자는 여기 산정 방법을 보면은 뭐 퇴직 준비한 사람, 뭐 일 가정 양립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채용했을 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그 점수가 0이 되는 건가요? 뭐 기존 직원이 시간제로 선택을 전환을 하였거나 뭐 시간 선택제로 채용한 수를 가지고 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기존 직원이 전환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점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점수가 0.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은 이 지표에 대해서 지표 개발하시는 우리 관장님들도 대부분 다 반대를 했고요. 실은 이거는 뭐 현 정부가 내세운 정책이긴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것이 건강한 근로자들의 고용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 이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정책이라고 하는 분야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지금 예 이쪽에 오른쪽에 계시는 시간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답이 빠지신 것 같아서요. C5에 직업 외부교육 활동 보면은 외부 강사를 복지관에 초빙해서 교육한 경우는 외부 교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 저번 평가 때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한 경우 강사료가 지출됐을 경우에는 이것도 직원 교육 시간으로 인정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경우는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 내부 교육도 인정을 해주시면 안 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주체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고요. 외부의 영역 기준은 그리고 2012년도 13년도는 이 지표가 안 나왔을 때였으니까 그 당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강사 기준으로 내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고요. 2014년도부터는 주체 기준으로 내부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게 아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이 좀 그러네요. 자, 다음 질문 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직원 채용의 공정성이 있어서요. 저희 같이 인사 발령된 사람들은 공개 채용의 형태가 아니라 인사 발령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의 6번 지표에서도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년도에 그 어떻게 했죠? 지난번 같아요. 법인에서 최초 공개 채용할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최초의 공개 채용했습니다. 그런 인정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네, 부산의 호명복지관입니다. 아까 43페이지 기관장님들께서 많이 논의하셨다고 하는데 시간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건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필요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시지만 이거를 평가 지표로 만든 것은 좀 합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매우 만들고요. 그리고 45페이지에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에 대해서 그 회계나 운전 같은 경우에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회계의 경우에 가끔 이제 이 이후에도 지표에도 영향을 주는데 보수 교육이나 교육들을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운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직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 운전은 다 포함됩니다. 회계는 하다못해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도 다 포함되고요. 운전은 당연히 운전면허증이 있겠죠? 네, 포함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보수 교육이나 왜 이후의 지표에 보면 분모에 해당하거든요. 이제 실제로 거의 교육 투입이 불가능한 직종이거든요.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벌점 받아서 교육받으러 가지 않는 이상. 네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포함하는 것들이 나중에 좀 영향을 점수에 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과거에 이렇게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직 직원만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네. 일단 그러면 정리가 된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예, 부천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C15 67페이지입니다. 사실 이 지표가 그 지자체 정책 지원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인데 지방 이양 이후에 지자체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50%로 이렇게 나누셨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지자체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복지부 권고 기준 50% 배점, 그 다음 별도 수당 50%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부 권고 기준 안에는 지자체나 법인에 대한 수당을 줄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왕이면 그 중앙으로 다시 이 사회복지 이양됐던 재원이 중앙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마이크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왕 잡은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D 항목에 보면 저희가 2012년 8월 기준으로 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능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 가영복지관 기준으로 해서 9개 프로그램을 제한한다라는 게 상당히 조금 기준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연차 안에서
조직화 기능이나 서비스 제공 기능 사업 안에서 9개를 중복으로 프로그램을 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 특화 사업 2개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셔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아마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특화 사업을 서비스 지역사회 조직 기능 안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예. 67쪽에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도급목적 기준, 정상 기준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 지표의 지향점은 가능하면 급여를 많이 줘야 한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기준점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보다 더 많이 주는 것들은 더 동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2개를 분리하는 겁니다. 네, 시간이 그렇고 한데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 D 영역 쪽의 질문을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5시까지밖에는 시간이 없어요. 혹시 그래도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질문하시죠. 예, 월계복지원의 오동주 부장입니다. D 영역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고요. 그 사례 관리 수행의 전문수라고 부분인데요. 그 평가의 내용이 9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례 관리 이론을 근거로 하더라도 사정부터 개인 평가 종결 이런 과정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이 부분에 지표에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거는 점검의 기능이나 모니터링 부분들이 되어져야지만 사례 관리가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종전 지표부터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난번 서울시 예비 지표에도 모니터링 부분들이 지금 이 지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보강이 되어야 된다. 예비 지표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의해서 길게 설명 안 드리고 그냥 모니터링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세부 지표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또 하나는 91페이지 본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가나 다형에서 사업 평가 대상 항목 부분들의 여러 가지 사업의 수도 더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 상황이랑 또 다른 지방마다 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사실 가나다의 유형 부분보다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불병정 부분들이 되어져 있죠. 뭐냐면 보조금의 예산 지원 규모에 따라서 인력 규모라든가 효과 부분들이 감안되어 있는 것이 합당하다 한 것이지. 운영비도 많이 들고 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이거는 다중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상보조금 차이, 지역별 차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복지관들 간에 이제 불균등한 상황은 반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부분은 아마 여기 용어상에 이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저쪽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울산에서 왔고요. D1-2의 전문성,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 부분에서 그 전문가 교육 과정을 연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올해 1년 기준으로 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앞에 12년도, 13년도에 교육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없는지, 혹시 불가피하게 저희가 12년, 13년을 받았는데 14년도에 교육을 받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점수는 빵점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할 건데 못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사례관리 교육을 동일한 인물이 12년, 13년을 받았는데 14년도에 못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를 사실은 특별히 하진 않았는데요. 지금 생각으로 인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실은 이제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전에 받은 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왜냐하면 이 직원이 전 기관에서 받은 걸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직원이 이동하기 때문에요. 다른 기관에 있다 오기 때문에. 그리고 사례관리 담당자 연수도 전 기관에 있었던 경력은 그 경력도 조회를 해봐야 되잖아요. 전 복지관의 사례관리 담당자 아닌데 예컨대 되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안에가 좀 더 섬세하게 혼란 없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네. 기본적 취지는 어쨌든 10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는 사람이 사례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 취지가 여러 담겨 있는 겁니다. 네, 또 질문 저쪽에 가운데 계시네요. 질문 없으세요? 그냥 손 들으신 건가? 이쪽이네요. 네, 서초구에는 양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사례관리 부분하고 이제 프로그램 개수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저희가 이제 사례관리에 대한 이제 인력이 2명이 전담 인력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제 저희가 수행을 함에 있어서 전담 인력을 2명을 충원하고 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저는 복지관에서 거의 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에 했던 전문 프로그램이 9개 지금 제출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기존의 인력이 2명이 전담 인력으로 빠지게 되는 상황에서 그럼 나머지 그 인력이 프로그램을 9개를 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보면 사례관리 전담 인력도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담 인력, 사례관리자로서의 전담 인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 전담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전문 프로그램 9개를 제시한 사항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제시를 좀 낮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3년에 지금 9개잖아요. 가யம்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특화 2개, 나머지가 7개잖아요. 그러면 3년이니까 1년에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계산을 해보면. 아니, 이거는 프로그램 개수는 3년 연속 아니어도 관계없고요. 단기적으로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질문의 취지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걸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9개냐 8개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는 그 사업별로 가정복지에서 몇 개, 그러니까 자원에서 조직화에서 몇 개 이렇게 구분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게 다 없습니다. 다 섞여서 어느 곳에서 내도 관계없어요. 7개는 그리고 특화 2개, 총 9개 가യം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례관리 전담 인력 관련해서는 아까 질문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10명 미만 경우에 겸직 가능하고 10명 이상의 경우에 겸직하지 않는다.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향점이 그럽니다. 네. 자, 그러면 저기도 질문 있고 여기도 질문 있고 그러시나요? 저쪽에 먼저 하시고 여기 하시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네,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 대구에서 온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그 92페이지에 보면 D3-3번에 대한 건데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설 행사나 프로그램이 연평균 5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평균 5개 이상인데 또 인정 범위에는 2014년에 5개 이상 실시한 경우 인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게 더 정확한 건지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연평균 5개는 총 15개니까 저한테 다시 마이크가 안 올 것 같아서 죄송한데 좀 건너뛰어서 115페이지 보면요. F6-5번에 실습 일지를 2012년부터 14년까지 기간이 반드시 보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전에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12, 13년 일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걸 또 다 학생들한테 연락해서 그 받아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싶은데 이건 14년부터 적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 네. 그 다음에 앞부분에 그 개수는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시죠. 일지는 기관에서 다 훈련을 받아서 보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습 일지는 기관에서 받아서 먼저 보관해야 할 의무사항이라는 얘기고, 과거 거에는 다 없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없앤 데가 있나요? 없앨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학교 성적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관에서 없앨 수 있는 사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습 일지는 본인이 함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실습을 한 기관에 제출해야 되고요. 또 학교에 함부를 제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아니고 핵심은 2012-13년도에는 이 지표가 없었는데 실습 일지를 보관하는 게 이제 그런데 이게 내용이 생겼기 때문에 12-13년도에는 보관을 안 한 기관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지금 취지는. 그런데 실습은 학교 성적 관련되기 때문에 성적 서류가 단기간에 그렇게 폐기된 서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것도 감안해서 또 국가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수. 개수도 개념적인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5개 의미인 겁니다. 연평균 5개라는 의미가 한 해 5개 의미가 아니고요. 기간 동안 5개 의미가 자, 아직도 질문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사례관리 자원 연계 항목에서 그 연계 건수가 저번에는 그 지역 조직부에서 서비스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사례관리 대상자로 그 대상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건수는 사례관리 대상자 수에 따라서 비례가 되기 때문에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지 않으시면 조금 이거를 그 체킹할 때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복지 그 사례관리 담당 사회복지사당 몇 명의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뭐 집중 케이스라든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좀 그 제시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 그러면 그 리퍼인 리퍼아웃 할 때처럼 막 그 건수를 이렇게 부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관리 외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사례관리 수의 선정이 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자 그 수가 다르면 그 건수 수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비례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그 연계 건수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네. 자, 또 네, 사례관리 관련해가지고요. 실제 지금 그 공개 사례 발표에 대한 부분이 여기 지금 평가 지표에는 한 케이스만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넘어가겠는데 실제 외부 공개 컨퍼런스에 대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사례관리자들의 네트워크 모임에서 이 사례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 전체 공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외부 비공개 이런 그 컨퍼런스에 어떤 경향을 띠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인정이 되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용자의 참여가 명시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다 이용자들이 실제적으로 그 역할 가업을 다 충분히 해주는 건 아닌데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 역할 가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이것을 클라이언트들이 역할 인정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경향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례 관리를 20케이스를 무작위로 선정을 한다는데 다영국정원 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 실제 20케이스를 다 할지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례 관리 어떤 그 집중형 경향도에 따라서 실제 10케이스도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실제 사례 관리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하면서 평가의 이런 기준 항목들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사례관리 기능에 쉬운 케이스들만으로 유도해내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관리 20케이스면요 최소한 사회복지관이면 20케이스 정도는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이고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분의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양을 없애버리면 한두 개만 집중적으로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최소한 20%는 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른 부분은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하는데요.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그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 부분에서 지금 사례관리 전담팀을 이제 조직하시고 팀으로 구성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사례관리 전담팀의 그 역할이 굉장히 다른 업무들과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 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전담팀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뭐 부속사업들을 또 하고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신다는 건지 그 부분이 좀 모호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질문하고도 좀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지표상의 사례관리 대상자 7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그 사례관리 대상자 관련 파일 20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난번 평가 때도 마찬가지로 이 20케이스라는 그러니까 케이스 수를 정해놓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몇 케이스를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20케이스를 잘 만들어 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굳이 무작위로 선택한다라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포함시켰는지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20개만 무작위를 하지 않으면 기관에서 잘 된 거 20개만 제안할 경우에는 전반적인 양을 볼 수가 없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잘하는 것 가운데 제시를 하면 20개 정도를 뽑아서 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 가운데 전담팀 문제는 수차례 지금 설명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겸직 가능하고 10명 이상이면 겸직 불가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기능별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사례관리팀을 만들어는 가고 있는데 명칭은 사례관리팀이지만 그 안에 사례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그 외에 기타 이제 다른 단위 사업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사례관리 전담 인력으로 봐주시는지 아니면 사례관리만 하고 있는 사람을 전담 인력으로 보시나요? 이 취지는 사례관리만 해야 되는 거죠. 그 업무 분장 안에 사례관리만 하고 있는 인력이 2년 이상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만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지금 사례관리자들이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데 대신에 8시간 미만의 교육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다면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굳이 그걸 10시간으로 둔 이유가 있는지 8시간 이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에 이제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단발성 교육이 아니라 연속된 교육인데 4시간 예를 들어 4시간씩 3회 받아서 12시간이면 그런 거는 인정이 된다는 의미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했던 교육 시간 8시간에 대한 부분은 혹여나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거는 지금. 네, 한번 검토해서 다시 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죄송한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고요. 다음 뒤에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산의 매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평가에 하셨던 분도 말씀하셨는데 78페이지 보면 본지표에 사례관리 대상자 관련 파일 20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평가한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2012년도에는 본지표에서 보면 관련 서류 보건소에서 무작위로 5개를 선택해서 평가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5개로 평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20개로 평가한다는 건 너무 많은 서류 작업인 것 같고 아직도 저희 전담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다 같이 하게 되면 혼자서 뭐 집중 케이스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하고 집중 케이스를 관리하기는 너무 버거운데 20 케이스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평가하는 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특화 사업에서 보면 아니 어쨌든 한 복지관에 1년에 2014년도만 보는 거잖아요. 1년에 사례관리 케이스가 사례관리 전문기관이라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시설인데 1년에 20케이스도 관리를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5케이스를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사례관리 전문기관이라고 말하기는 좀 공색하지 않나 싶은 데가 있네요. 저희는. 그래서 최소한 20케이스는 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거하고는 조금 바꿔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기능 전환이 돼 있으니까 3대 기능 중심으로 바뀐다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특화 사업에서 보면 파급 효과하고 저희 관련해서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군요. 네, 특화 사업에서 그에 대한 이제 특화 사업으로 인해 파급 효과를 나타나기에 인정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서류로 작성하거나 이거를 인정하는 부분을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모델링하는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모델링을 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걸 조금 전문성과 관련되는 부분 정확하게 뭐 이렇게 표준화된 틀로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현장에 평가 가시는 전문가들이 이제 뭐 그 전문적인 소견을 기초로 아마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좀 여유를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죄송합니다만 다음 그걸로 영역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뒷부분을 도저히 점검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얘기 안 된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연목복지관에서 왔고요. D3-1번에 지역 조직화 실행 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여기에서 지역 조직화 사업 전담팀 구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 기존의 지역 복지팀, 지역 조직팀이라고 하면 포함 자원봉사 등등 그런 홍보 같은 사업들을 포함하면서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을 같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독하게 여기서 조직화 사업 전담팀이라고 이렇게 명시했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해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최근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뭐 자조모임, 각종 위원회 협동조와 마을 공동체 등등 그런 부분들에 더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새로 구성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조직화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집회는 관련이 없어요. 조직화팀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조직화팀에서 밑에 명시한 사업들을 수행하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또 D영역인가요? 뒷부분을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조직 사업을 특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D3-2번에 3번 문항을 동그라미 3번 문항을 보면 여기 보면 마을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저희가 이제 지역 조직화 사업을 했던 것을 제시하고 또 그 앞에서는 프로그램 뭐 9개 내는 것 중에서 특화나 프로그램으로 같이 낼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7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에서 1번 항목이 사례관리자는 평가일 현재 2년 이상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례관리 전담팀 내에서 사례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 2014년에 또 사례관리 전담팀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평가일 현재 2년 이상이라는 부분이
무리가 있지 않을까, 1년으로 기간을 줄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2015년 8월 달에 평가가 있던데요. 그 시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렇게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타이트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3년만 한 번만 보면 1년만 보는 건데 그렇게 2년 동안 하는 의미가 있느냐 의견이 있습니다.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E 영역하고 F 영역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에서 왔는데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지금 D 영역이 가장 점수가 크고 가장 중요한 그런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대 기능으로 전환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고 복지관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주변 상황이 많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인력 또한 증원되거나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이전의 평가 영역들은 그대로 둔 채로 사례 관리 기능이라든지 지역 조직화 기능을 굉장히 지금 보니까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시겠다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특히 사례 관리가 한 기관에서 20케이스가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관리하는 케이스 수는 100케이스 이상입니다. 근데 단순히 1회성 프로그램, 1회성 제공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집중 케이스 같은 경우는 1인당 연간 담당할 수 있는 케이스가 5케이스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자면. 그런데 20케이스, 그것도 무작위로 책정을 하겠다라는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케이스에 적어도 60케이스 이상, 80케이스 이상은 이 상황에 맞게, 이 체계에 맞게 관리를 하고 있으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한테는 서류만 좀 잘 꾸며놓으라라는 것으로밖에 들리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2012년도에 평가를 한 이후에 복지관에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지금 현재 평가에서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점진적으로 복지관이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완화된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 영역을 좀 해주시면, 특히 사례관리나 지역 조직화 기능은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복지관들도 많단 말입니다. 전체가 다 도입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가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사 입장으로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으로 옮기는 복지사들이 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가 지표가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 종합복지관으로 인해서 평가 지표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근데 종합복지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종합복지관에 좀 더 과혹한 평가 지표를 들이대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좀 올라옵니다. 지금 오늘 지표의 본청회를 듣고 나니까 너무 복지관이 몰아세우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종합사회복지관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이 자리에서 들거든요. 맞죠, 여러분? 네, 아무튼 감정적으로까지 발전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네,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들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초기니까 실행 체계를 갖추는데 좀 더 초점을 두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실적이 과연 어떻게 잘 나올 거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감정 안 상하시도록 잘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잠시만요. 아까 사례관리자 2년 이상이 아무 무리 없다고 업무 수행하긴 하는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어쨌든 전담 인력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전담 인력만 하려면은 저희가 2014년부터 계산하게 되면은 2년은 되진 않거든요. 1년, 길어봤자 1년 반이고, 그런데 최소한 제 생각에는 1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무슨 의견이신지 전반적인 의견은 저희가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하고 아직도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네, D 영역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조금 전에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거 제가 이제 알아들었으니까요. 이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네.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봤을 때 D 영역이 많이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평가 때 위원 활동을 하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면 분명히 자기 평가에서는
전 평가보다 분명히 전체적으로 복지관들 점수가 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논의해야 될 자리에서 요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을 텐데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외적인 상황도 고려해서 평가 지표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E하고 F 영역에 이제 뭐 특별하게 E 영역에 많이 변화된 건 없었고요. F 영역의 일부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마저 하시죠. 네. 예, 그 115페이지 보시면 F6-4에 연 2회 이상 실습 교육 실시 내용 확인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인정 기준이 그 학예 방학 때 한 번 하고 동계 방학 때 한 번 하는 게 인정을 해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전 평가 때는 뭐 동계든 학예 하든 구분 없이 연 2회 하면 인정이 된다고 그때는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그 2012년하고 13년은 저희가 이제 학예 때만 연 2회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하고 인정이 된다면 또 올해 또 문제가 되는데 올해는 지금 벌써 동계가 동계 실습하기에는 지금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동계 실습을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올해 동계를 진행한다고 하면 2014년 12월 말에 실습생을 모집해서 받아가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학 때 2번 한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는 그 학예 때만 2번을 받았어요.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이렇게 진행. 그런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요. 인정 안 하는 모습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게 이전 평가들이 인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 2013년, 2012년 그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제 와가지고 2년 다 지나버린 상황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 하면 뭐 저희가 이거 너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규정 이렇게 근거를 두는 이유조차도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 동계에 한 번 굳이 해야 되고 학예에 한 번 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다 두고 있는 건지를 저도 궁금합니다. 그 잠깐 설명 그때 왜 12년 집회는 4번에 대한 해설이 없었는데 타 문과도 마찬가지로 다 방학 중이나 학기 중에를 각각 1회씩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이제 방학 2번 하고 학기 중 2번 하고 총 4회를 인정받게 되는데요. 그랬는데 그 평가위원분이 잘못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 기관. 그러니까 방학 중에 이제 어떤 기관은 뭐 몇 번에 나눠서 했어도 한 번밖에 인정을 안 한 게 맞습니다. 12년에는. 네. 그랬는데 위원분이 평가위원분이 그 기관을 잘못 평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겨울방학 동안에 뭐 3회를 해도 1회로 인정이 되셔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모든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요? 2회가 아니라 학기 중에 1학기, 2학기만 따로따로 1회씩 인정이 되고 이제 이유는 글쎄요. 이제 시설은 여름 방학만 받을 수 있고 겨울 방학만 받을 수 있긴 한데요. 그 학생들의 입장도 좀 고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요. 실은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만 이 다음 국가위원회 때 이게 이제 공동집회이기 때문에 우리만 바꾼다고 보시는 건 아니에요. 교육복지관하고 같이 바꿔주는 문제인데요. 충분히 이건 알겠고 그건 반영해서 한 방학 때에 여러 차례 해도 횟수를 카운트하시는 방안에 대한 권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F 영역, E 영역. 아마 이제 거의 D 영역에 관심이 제일 많으신 것 같고요. 아까 D 영역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메일이라든지 또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개별
개별적으로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분과위원회가 앞으로 몇 차례 더 있을 거고요. 총괄 이제 전체 지표, 공통지표와 관련해서는 총괄 회의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일이 수정될 수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끝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의견을 들어주신, 말씀을 해주시고 의견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최주원 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격려의 말씀을 한번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 가면 어떡해. 좀 앉아요. 이 공청회가 사회복지사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얌전하네. 공청회 한 번만 올라와서 멱살 잡고 싸움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교수님도 정신 차리고, 뭐 의견도, 사회복지협의회도 정신 차리고 그럴 텐데. 법인 부담 직원이 계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회장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선택제 근로자 수를 평가에 계상하는 것도 회장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를 지자체가 100% 부담하는 데가 있어요. 그 이상 주면 환수한다는 것 빠진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있고요. 교육은 사회복지관 협회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상하반기 나눠서 교육 다양하게 할 것입니다. 비싸지 않게 받고 할 테니까 열심히 참여하시면 이 교육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례를 외부에 발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공개하고 그럴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선서도 하고 선언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하 프로그램이 오 뭐 이렇게 발표하겠지만 그 뭐 앉아서 듣는 사람은 다 할 텐데 이것도 참 깝깝한 일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습을 연 2회 이상 하라고 하는 것도 복지관이 이 실습기관이 아니에요. 실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관이 여름에 휴가도 가고 겨울에 휴가도 가고 그래야지. 이 실습생 하나 오면, 한 대여섯 명 오면 휴가를 못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이에요. 공청회 할 때 질문 세게 하세요. 이건 설명회가 아니에요. 내가 아까 인사할 때 그랬잖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라고. 안 들으면 쫓아나와가지고 이 얘기도 하고. 아까 뭐 떠나고 싶다는 사람 어디 있어? 떠났어요. 그럼 내가 소주 한 잔 살게. 사람이 그 정도는 돼야요. 크게 공청회고 그렇다고 막 물란하게 하라 그 뜻이 아니고 세게 현장의 의견을 얘기를 해야지. 사례관리 지금 10개 이렇게 지표 낸 것은 한번 우리 총장님이 다시 그 위원회에서 가서 검토를 좀 잘 할 것으로 보고, 지역별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못 데려오는 데 많아요. 전라남도 화순 같은 데서 어떻게 무슨 전문가 오라고 해도 안 와. 그렇잖아. 교수들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외부의 그 수업료를 받으라고 하면 그거 어떡하나. 이런 것들도 우리 총장님께서 좀 이렇게 뭐 간결하게 대답을 해서 그렇지 고민이 좀 많아요. 그리고 지금 그 평가 지표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새로 추가된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 얘기가 되고, 다만 이제 어려운 게 그겁니다. 공통지표를 우리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견을 강력하게 내셔야 돼요. 그래 뭐 사회복지관 438개 중에 뭐 한 400개가 그 시간 선택제 근로가 평가에 반영되는 거 반대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고 가서 이 얘기를 해야지. 고려해 보고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홈페이지에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홈페이지 바꾸느라고 조금 바쁘기는 한데 하여간 들어와가지고 의견을 내세요. 평가 관련해서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 보세요. 그냥 욕도 올리고 말이요. 교수님 욕을 하지 말아겠니. 또 괜히 또 기분 나쁘면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뭐 보건복지부 뭐 망해놨까지 그러지 말고 하여간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져요. 절대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그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적어요. 여러분들 의견을 좀 많이 모아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갑시다. 교수님에게 한번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